네, 안녕하십니까. 제51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통계연구팀의 최무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통계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 포럼의 주제와 관련된 네 분의 연사분께서 각각 20분씩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 연사분들께서 모여서 종합 토론을 20분간 또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박현재 소장님께서 개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51회 스프리 포럼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연구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스프리 포럼을 통해 AI와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흐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1회 스프리 포럼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통계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책 수행에서 통계는 핵심이며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통계의 활용도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개인의 직관에 근거한 정책보다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한 북유럽, 영국, 미국, 일본 등 정책의 결정의 투영성이나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 통계 혁신,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 일본의 데이터 추동 사회로의 혁신 등 주요국 정부가 앞다투어 통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가 승인 통계, 공공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통계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등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를 생산, 분석, 공유하는 대표기관으로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국가 승인 통계 6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정책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경제 회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성, 산업을 넘어 개인과 사회 문화에까지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방식도 이에 걸맞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정책, 통계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계 생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학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포럼에 함께 해주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좀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제와 관련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증거 기반 정책의 맥락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로 한신대학교 윤건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신대학교 공공인지학부의 윤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증거기반 정책의 맥락과 적용 방안입니다. 증거기반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기반 정책이 어떠한 맥락 하에서 제도화되고 있고, 그 실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기반 개념은 의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 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 가능한 증거, 즉 과학적 증거를 도출해냄으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기반 정책이 강조되는 이유는 고도의 정책 성과, 그리고 정부 영역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활, 정책을 위해 확증된 평가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긍정적 의견 형성의 수단이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고 정책 창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에서 증거가 무엇이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증거는 다양한 증거를 다 포괄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구를 통한 증거입니다. 그럼 연구를 통한 증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RCT라고 해서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고 합니다. 이 RCT가 적용한 연구,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증거가 좋은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실험 증거입니다. 실험은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고 실험 집단에 그 트라이얼을 가하고 통제 집단은 가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면 실험 집단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효과가 나타나고 통제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실험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증거기반 정책에서도 정책을 실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책을 실험했을 때 실제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하고 정책을 실제로 실험한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 통제 집단에서는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정책 과정에서 이런 증거, 과학적 증거 그리고 연구를 통한 이런 실험 증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규범주의와 실증주의적인 접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규범주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규범적인 의사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보다는 당위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던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이런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살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이유나 증거를 막론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합의된 어떤 결정 그것은 당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 증거,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던가 어떤 검토의 결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 평가라고 하는데요. 정책 평가에 관련된 증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래 증거라고 해서 정책 수행의 결과에 대한 예측 이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정책을 할 때 많이들 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자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은 늘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고요.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어떤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증거 기반 정책은 그러면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거 기반 정책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 기반 정책은 증거를 발견하려는 과정을 중시하고요. 어쨌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야만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래야만 모든 정책은 예산에 기반하는데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과가 없는 정책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행한다면 그것이 주는 어떤 이제 예산 낭비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두 가지 제가 모델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Q, 3C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퀄리티 1Q죠. 그리고 세 가지 C입니다. capacity와 그리고 collaboration 그리고 context입니다. 이제 퀄리티는 이제 증거의 품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증거의 품질은 엄밀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런 증거의 품질이 좋은 증거를 활용해야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증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담당자와 증거 생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담당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생산자와 증거 생산자입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정책 담당자와 증거 생산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역량인데요. 이게 이제 커패서티입니다. 증거 역량에는 제가 이제 제도 역량과 개인 역량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 역량은 법과 조직, 인력, 예산, 장비 같은 어떤 제도적인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역량은 실제로 증거를 생산하는 개인, 그리고 증거를 활용하는 개인이 의식과 그리고 그런 의식은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식이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경험,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증거 기반 정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증거 맥락입니다. 증거 맥락은 합리주의 문화. 이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그 규범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사실 증거가 중요성이 이제 당위성보다 증거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는 증거 기반 정책이 힘을 쓰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합리주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모델인데 여기 ICT는 이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아니고요. Institution, Capacity 그리고 Technology입니다. Institution은 이제 제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제도를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이제 법 조직, 인력, 예산, 장비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생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거를 생산할 때 생산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공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상위 차원의 조정체계가 있어야 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량 차원에서는 이제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으로 나눠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좀 유사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이 ICT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봤던 1Q, 3C 모델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결국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던가 데이터 결합 기술이라던가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그리고 익명화 기술, 데이터 품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떤 과학적 증거를 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CT 모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네모 박스, 정책 목표 달성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증거 기반 정책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하나 이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증거 만들고 활용하는 데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ICT 모델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영국 사례를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맥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영국 사례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두 가지 제도화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R이라고 이제 ADR UK라고 합니다. 이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ADRN이라는 이제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2018년에 좀 종료를 하고 이게 이제 ADR UK 모델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큰 틀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ADR UK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ADR UK의 기관 이제 한 네 개 기관들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ADR 스코틀랜드, ADR 오타가 있네요. ADR 웨일즈 그리고 ADR NI 네 아마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네 가지 기관이죠. ADR 스코틀랜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저 네 개 기관이 지역별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ADR UK Strategic Hub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그 영국의 경제 연구회를 얘기하고요. 그 연구회 안에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략적인 허브 기능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지역들의 대학에서 ADR 스코틀랜드라던가 웨일즈라던가 NI나 이런 것들은 대학의 위치에 있어서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연구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필요한 증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정부와 학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ADR이라는 이제 AD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 그 행정 데이터를 정부가 제공을 하고요. 그 제공한 데이터를 학계에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디지털 경제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DR 모델에서는 행정 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과 협력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ADR UK 모델에서 ONS가 데이터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허브 기능을 ONS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2019년 1월이죠. 데이터가 아니라 증거 기반 정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여기 증거 기반 정책법에서도 핵심이 되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통계 목적으로 수행된 통계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된 정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R UK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Evidence Based Policy Act 이 미국 모델에서도 통계적인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법의 내용이 연방 정부의 증거 구축 활동과 그리고 오픈 정보 데이터법 그리고 비밀 정보 보호와 통계적 효율성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역시 통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는 여기서는 더 조금 나가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계와 통계 조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 기반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정책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됐던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이 증거 기반 정책을 이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책 아젠다로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이제 정책 평가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던 측면이 있고요. 정책 평가를 통한 어떤 결과가 증거로 활용돼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 통계 기반 정책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통계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통계청이 이것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통계청이 통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가 어떤 법령을 제정을 할 때 그 법령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정책에 필요한 통계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통계청에서 확인해야만 이제 그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는 구조, 그리고 통계 지표를 개발하는 구조를 모든 정책, 모든 법안,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2017년에 법안이 제출이 됐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관점에서 어쨌든 증거 기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데이터 등록하고 제공하는 기능. 결국은 증거 기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활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해서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점에서 데이터 제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는 데이터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어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공동 활용 데이터 그 플랫폼에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정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제 각각의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 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통합분석센터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기반 정책 적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반드시 중요하다, 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은 정부의 혁신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법을 만든 미국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정부 혁신의 수단이고요.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결국 정책 문제 해결을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린 통계 기반 정책이라던가 정책 분석이나 평가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기능과 연구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증거 기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증거 기반 정책에서 몇 가지 쟁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접근 문제. 증거를 생산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이슈가 빅브라더 문제입니다. 감시 사회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들의 사회에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증거 기반 정책의 이제 데이터 기획, 수집, 분석, 활용, 분석, 관리 전 단계에서는 역할들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개인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 증거 기반 정책이 잘 되려면 개별적인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연구자라던가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증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증거 기반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 요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윤건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증거라는 것이 그게 기술적인 증거든 어떤 인과적인 증거든 오늘날은 그게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엄밀한 실험 방법에 의한 방식이든 사례조사에 의한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들이 어떠한 최근과 같이 SNS 댓글이나 이런 여론들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엄밀한 인과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그런 증거에 의해서 정책이 피드백을 받고 또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증거 기반 정책, 실험 정책의 일환으로, 실험 방법의 일환으로 다음은 그 실험 기반의 신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한경대학교의 허정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험 기반의 신소프트웨어 기술 대국민 인식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한경대학교 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주로 정책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실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에 입안을 한다든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그런 어떤 기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 실험들을 해보아야 되는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왜 실험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그 정부의 정책들이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주요 방법론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제 조사 문제가 명확하다고 할 때, 또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이라든가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빅데이터 방법론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사 문제가 조금 불분명하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그 앞에 있었던 포괄적 조사에 대해서 어떤 심층적인 근거 그리고 근거에 대한 보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표적 집단 면접법 혹은 미래 예측을 위해서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시적인 현상을 파악하는데 집중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방법론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표적인 방법론들은 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정책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 그런 미스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책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주로 행동 경제학에 좀 기반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마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화장실이나 이제 주로 공중변소 혹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탈 때 휴게소마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식에 대한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에 많이 붙여놓는 캠페인성 문구입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게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저 파리 같은 것들이 그 소변기의 중앙에 있게 되면 훨씬 더 바깥으로 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설득을 하고 또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네, 더불어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보시면 이 신촌역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 왼쪽 사진에 그 F와 A 플러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보행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것은 이제 우측 보행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획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관리비 고지서 등이 굉장히 많이 그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바로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어떤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 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은 그 관리비 고지서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수치 중심의 고지서였던 데 비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1인 가구가 사용하는 사용량들이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그 사용량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색상 자체도 달라지고 또 여기에 비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혹은 지난달 대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보들을 요약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국제기구, NGO 단체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제 그 아마존 산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페이퍼 타월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지구는 점점 더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영역에서 실험 효과들이 입증됐던 데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공 영역으로 실험 효과가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 노벨 경제학상을 2017년도에 이제 리처드 테일러 교수와 캐슨 스타인, 그러니까 받기는 이제 테일러 교수가 받았지만 실제로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은 이제 두 교수가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주로 이것들은 행동경제학을 민간 영역에 혹은 공공 어떤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한 것에 비해서 2019년도에 디플로, 바이넬지 혹은 크레머 이 교수들이 19년도에 경제학상을 수상할 때는 이제 주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을 공공영역, 정책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경제학상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실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뭐 기재부라든가 고용부 등에서 기본소득, 뭐 혹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책 실험들은 실제로 활용해 보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정책 실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메시지라든가 금연 정책에 대한 실험 효과들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가 예타 조사,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책 효과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시범 사업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비용 대비 편익 요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비용과 편익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잡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연과학에서 하는 실험 설계들 그대로 가져와서 사회과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 RCT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제 진 실험 설계 True Experimental Desig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정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한 다음에 실험 집단에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 통제 집단을 주지 않았을 때 혹은 다른 중립적인 것을 주었을 때 A1과 B1,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그 정책의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직접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 수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간접 측정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정책 실험 전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정책 실험을 한 이후에 즉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실험 집단에서는 통제 집단보다 훨씬 높은 성과들을 보이게 되면 즉 A1과 B1의 차이가 바로 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 편향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의 특정 성격을 가진 집단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몰릴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앞에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해외 주요국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활용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Behavior Insight Team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기구 총리실 산하에 실제로 정책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봤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사회행동연구팀이라고 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거두었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실험 기반의 정책 개발 등을 유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시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다시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정책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 핀란드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개별 개인들이 어떻게 실험을 활용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개인 단위 또 서로 산학협력 단위 또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단위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 실험이 가져오는 효과들은 무엇이 있느냐? 신규 정책 등이 만약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효과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이라든가 예산 부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작은 범위의 실험을 통해서 큰 영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책 실험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같이 높여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내적 타당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설계가 잘못되게 되면 내적 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외적 타당성이 많이 단점으로 뽑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실험의 범위들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범위, 다양한 지역,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나가면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제가 정책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인식 차원에서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자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IT 신기술,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IT 신기술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정책 수요가 지금 보시다시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갭을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설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서는 가상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이런 신기술을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V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의 이미지들을 현실처럼 마치 보여주는 VR, 그리고 AR이나 MR 등은 기본적으로는 현실 안에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같이 덧붙여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XR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몰입을 통해서 서로 합쳐지는, 통합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의 그 가상 증강현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6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19억 달러까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매출액 기준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매출액이 이제 2018년에는 이제 6,295억 원에서 이제 2020년에는 대략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상 증강현실 산업 생태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라든가 서비스, 또 유통하는 플랫폼, 디바이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또 사용자 혹은 소비자 중심의 어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부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개인과 사회 또 그 기술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기능과 정서적인 역할로 나누어서 사회적 영역에서 기능적 혜택과 정서적 혜택, 그리고 개인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혜택과 정서적 혜택을 제공하는 메시지 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네, 정서적 혜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MBC에서 과거 방영되었던 AR, VR 기술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정서적을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설은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구 모형으로 좀 보여드리면 메시지를 수의 범위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신기술,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이용 의도나 구매 의도에 기기라든가 이런 콘텐츠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요. 또 기술이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메시지와 또 정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정책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했던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부분과 행동 실험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온라인 실험은 말 그대로 온라인 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 실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했고 행동 실험은 어떤 공간으로 불러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지 개발 등을 개별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처치를 한 부분 외에는 모두 동일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조작 점검이라든가 통제하는 요인으로 글자 수라든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가상현실에 대한 단어 언급 횟수들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를 했고요. 또 1회 이상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변수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첫 번째,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진 가상 증강현실 안경을 선택하는 비율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 변수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실험 절차는 일반적인 행동 실험의 절차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섭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해서 절차를 확인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온라인 실험이라든가 행동 실험에서 활용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군, 즉 제조군에는 별 중립적인 프레임들,
즉 코로나로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활용을 했고요. 또 사회 기능적인 혜택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훈련의 안정성, 어떤 교육 훈련을 하는데 V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정서적 혜택으로는 정서적인 교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개인 기능적인 혜택으로는 비대면 원격 협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정서적 혜택으로는 개인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로 소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 실험 절차에 따라서 잠시 대기를 했다가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고르겠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제공되었던 영상들과 메시지는 이렇게 실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 실험에서는 일부 AR, VR 서비스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행동 실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추상적인 영상을 활용하는데 정서적 메시지를 하게 되면 VR 안경의 선택 빈도가 조금 높아진다는 것들을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했던 연구들은 어떤 정책 메시지를 수혜 대상과 또 기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술 수용 의도, 이런 것들에 미치는 효과들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정서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연구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에서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과기정통부 사업들이 주로 R&D 사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책 실험을 실제로 하기 어려웠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비대면 혹은 홀로그램, 이런 AR, VR 부분에 있어서 화두라는 것들이 주로 사용자나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가 정책 실험을 조금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이런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 실험 등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그 발전 국가 시대에서는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과 같이 이 정책들이 국가 차원으로 굉장히 거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정책들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그 특정 부분을 탁 집어서 핀포인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이나 사회 문화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저희가 주로 통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던 조사 통계만으로는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통계나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그 통계 작성 방식이 공식 통계에 편입이 될 수 있겠는지,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정민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정민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기술 활용 통계 공식화 현안인데요. 관련해서 낯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이러한 논의가 왜 이제 촉발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점진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현황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논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은 통계를 공식화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화란 뭘까요? 여기서 국가통계제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국가통계제도는
국가통계 제도를 통해 배포되는 통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가 다 국가통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가통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심사라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 통과한 통계만이 국가통계로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공공기관이나 또는 국가 여러 기관들에서 그 데이터를 생산하더라도 생산된 결과가 외부적으로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여부는 통계의 어떤 지속적인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국가통계는 총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 통계는 일반적인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 범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타 국가 통계들에 대비해서는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 통계나 가공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통계에 비해서 높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생산 방식이 행정자료를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자료는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성 측면에서는 조사 통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가 통계 생산의 위기다라는 글로벌 시각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은 이 조사 통계에서 좀 비롯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사 통계의 품질이 좀 악화되고 있다, 또는 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사 통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시대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혁신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하냐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 반영이 어렵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조사 통계의 어떤 모집단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 활동이 다양화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예전의 기업이라고 하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지역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표 연락처라는 게 따로 이제 수집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계 조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하도 많은 조사 통계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응답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실태 조사나 또는 조사에 응답을 해야 되다 보니 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에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국가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 통계라는 것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통계다 보니 어떤 거시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시 데이터는 실용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상황을 비춰보면은 뭐 다양한 산업에서 AI 융합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가 통계라는 것도 AI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의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할 때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고 통계에 더 많은 분석 옵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짚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의 사례인데, 아일랜드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그 국가 통계에 만약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되면은 기회 요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어떤 연구 사례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는 생각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논쟁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UN 유럽경제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그룹이라는 게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위그룹 안에서 기계학습 프로젝트라는 것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가통계의 기계학습을 활용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입증하고 이것을 실제로 기계학습을 국가통계에 도입을 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 표준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기준 아니면 어떻게 개발하는지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국가들이 실제로 이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부터 국가 아젠다 중에 하나로 국가 통계 머신러닝 기술 도입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이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 만들던 통계 생산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적인 어떤 사례 도출보다는 현재 이게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통계가 있고 그리고서 데이터 과학을 기반한 통계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계를 그대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통계가 같이 보완했을 때 실제로 좋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세우고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빅데이터 기술을 통계에 활용하는 4가지 유형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분 대체, 그러니까 조사 통계를 완전 부분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조사 통계를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도출되기 어려운 추가 정보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에 어떤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추정치를 좀 더 정확하게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완전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상업 통계에 직접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해봤고, 이걸 통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니 시의성과 적시성 부분에서는 일반 통계보다 더 좋더라. 하지만 정확성과 편중성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더라 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AI 기술 활용 통계의 사례를 보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약간 색상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고 칠해놓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그 전반적인 도입 내용이 결국은 원래의 어떤 조사 통계의 얼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독일이나 캐나다나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루어진 시험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통계와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이 통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AI 기술 활용 통계라는 건 2가지 시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방식에는 뭐 통계 정확도를 향상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효율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로 다른 통계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AI를 활용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이제 도입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고, 신규 통계 생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사 통계를 완전히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 통계 방식으로 도출이 어려운 부분을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통계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떨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AI 활용 통계를 신규 통계 생산의 관점에서 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2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통계 생산 프로세스의 현대화라고 붙인 고도화 측면으로 보시면은 기존 통계 틀을 유지하고 거기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기존
조사 통계 틀 안에서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 접목시킨 AI 기술이 과연 학술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사 통계라는 표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내부적인 과정의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선 사항이 이제 대중 홍보 효과로는 없을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규 통계 생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통계를 만드는 접근법에 가깝다 보니 기존 조사 통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별도 부서화를 해가지고 운영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대중 홍보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나온 새로운 방식의 통계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새롭게 뭐 국내 통계청에서 뭐 허용을 할 시에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 결정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될 예정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국가통계 관리 체계는 단계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편의 주안점만 보시면은 결국은 빅데이터 활용 통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에서 현재로서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지정 통계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관리 체계가 개편되게 되면은 공공 통계라는 큰 울타리가 생기고, 그 안에 국가 승인 통계라는 기존의 것들과 포함되는과 동시에 빅데이터나 AI 기술 활용 통계들이 일단 국가의 관리 체계 안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시범 통계라는 새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이 워딩을 시범 통계라고 할지 아니면 실험 통계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공통계라는 개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통계 안에 있는 특정 통계들은 자체 그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주요 통계들은 몇 개를 집어서 통계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관리 체계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들이 활성화될까요? 라고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1등 항해사가 있더라도 어떤 새로운 바닷길,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가이드라인이 없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사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 플레이어는 총 3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계청으로 대표되는 국가통계를 승인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관계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계 작성을 수행하는 실무를 맡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각각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험 통계라는 게 생겨도 과연 국가통계 승인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를 어떻게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관계부처들은 그러면 통계 작성을 맡는 실무기관들에게 이거를 생산을 독려해야 될 텐데, 이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건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부분에서도 어떠한 AI 기술의 검증 기준에 대응해서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해가지고 이런 통계를 제안하고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논의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통계 전반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그림이 국가통계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이 승인 심사라는 부분인데요. 이 승인 심사 부분에 보면 뭐 주요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유사 중복 통계 여부도 한번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나오는 거가 이제 몇 가지 그 기준인데요. 유사 중복 통계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령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미 법령안에 처리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 기준이 AI 기술을 통해서 나온 통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게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실험 통계라는 것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생긴 제도적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통계청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통계를 AI로 만들어 왔다라고 기관에서 제안할 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재하는 AI 신뢰성 검증 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양쪽에 보이시는 그림 양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뢰성 검증 도구인데요. 품질이나 성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왼쪽에 도구들이 유명하고요. 공정성 관련한 측면에서는 이제 오른쪽이 좀 유명한 기술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품질이나 성능이라는 것이 사실 통계로서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AI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AI 모델이 AI 방법론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AI 통계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 적절한 도구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AI 기술 활용 통계에 특화된 어떤 검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게 문제 제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그러면 이러한 특화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현황 상황이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 AI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에 대한 품질 측정 방안은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ISO나 이런 데에서 이제 AI 표준위원회라는 거를 발족하고,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한 다양한 이제 품질 관련한 품질이나 신뢰성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아직 끝나가지고 확실히 공표된 게 없는 상황이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UN 유럽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알고리즘 품질 진단을 위한 척도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제한한 척도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설명 가능성, 정확성, 재사용성, 적시성, 비용 효율성 정도의 어떤 품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수준에서 목표는 제시했으나 아직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도에 맞춰서 어떻게 실무자들이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어떤 AI 관련된 표준을 수립하고 또는 이 실험 통계 작성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조직에서 이제 수행하는 잠재적인 어떤 기능들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점진적인 국가 통계 혁신이 도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의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이런 품질 기준을 무엇을 기준해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 부처 간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AI 기술에 관한 품질 측정 기준이나 또는 신뢰성 관련한 연구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활발히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하지만 사실 통계청에서 어떤 기준을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굳이 타 부처의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AI 기술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AI 기술 품질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하면 이 마련한 것을 토대로 AI 기술 품질 기준은 이런데 통계적으로는 어떤 고려사항이 더 있어야 되는지를 고려해가지고 함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 활용 통계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수많은 통계조사들이 생겨서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응답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회수도 굉장히 저조해지고요. 한편으로는 산업 간의 경계도 굉장히 흐려져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조사 통계 체계만으로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AI 기반의 통계라는 것이 이제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꾸준히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조사 통계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또는 기존 조사 통계의 어떤 타당성과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이슈,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주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책의 근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료 활용이 중요한데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의 근거 강화에서 행정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행정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국에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이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행정 데이터의 활용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정책 평가, 정책 분석에서 주로 사용됐던 설문조사 자료가 한계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에 비용은 점점 높아졌지만 설문조사가 포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용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표본의 대표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행정 데이터가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분석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안적 데이터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분석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한계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의 포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한점이었는데 지금 예시해드리는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 자료들입니다. 사회정책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 300여 개의 제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 데이터에서 포괄하는 제도는 이 정도로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책 분석을 하는데 설문조사 자료가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의 강점은 앞서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변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고요. 표본의 크기도 커서 소규모의 취약 집단,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적은 경우에도 그 해당 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횡단면 자료도 있지만 횡단면 자료를 여러 해를 연결하면 패널 데이터로도 구성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표본 문제도 없고 이러한 강점을 가지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러한 강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에 그 강점이 커집니다. 통상 행정 데이터는 여러 조직에 분산돼서 생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서도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를 연계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한 조직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급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수급자가 전체 국민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집단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려면 다른 데이터와 연계를 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연계된 행정 데이터는 분석 툴을 더 정교화할 수 있고 필요한 요인들, 배경 변수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석의 심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집니다. 지금 몇 개 보여드릴 표들은 이렇게 연계된 행정 데이터로 정책을 분석할 때 설문조사 데이터나 또는 한 개 조직의 행정 데이터로 분석해낼 수 없는 대안적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다 포괄해서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특정 인구 집단에 더 많이 포괄해서 제도적 혜택을 주고 어떤 연령이나 어떤 소득계층은 비슷한 수준에 있어도 제도의 포괄성에서 배제되는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부분은 설문조사 자료와 행정조사 자료를 공히 활용해서 분석한 건데요. 설문조사 자료의 강점은 욕구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데 행정 데이터는 욕구 정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더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죠.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빈곤층 중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료하고 행정 데이터를 공히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정 데이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잘 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정 데이터 확충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크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성과로 많은 영역에서 행정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된 법률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사회정책으로 한정한 것이지만 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의 변수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을 예시한 겁니다.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많은 관리 조직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자원이 지금 구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데이터가 실제로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서 각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행정 데이터가 어찌 협력하고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각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실제로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있는 정보들이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예시로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당장 인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행안부 소관에 있는 각종 인구 정보와 자산 정보, 지역의 거주 정보들이 필요하고 국세청을 비롯해서 여러 조직에 있는 소득 정보들도 필요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면 정책 분석, 정책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수월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 변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이 크게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 내용이 더 엄격해지고 정교해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연히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조항들이 추가됐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시해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서 정책 분석을 위해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조항들도 추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리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는 가명정보 등에 대한 정보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도 계속 추가되어 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법적 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 중에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 데이터를 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낮았던 것에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적용하게 될 때는 행정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간 연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조항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행정 데이터가 정책 집행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책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가치가 주목되면서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시된 것을 보시면 통계청이라든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영이 그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는 각 데이터 연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약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이 행정 데이터 연계 활용의 과정을 약수로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관부처, 소관부서에서 자료 협력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처 내에 있는 자료 관리 조직과의 실무팀과 또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표본 추출, 자료 결합과 관련된 협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센터, 이 분석센터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분석센터 중에 가장 적절한 분석센터를 선택해서 그 분석센터의 부서와도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자료 결합을 한 다음에 분석센터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통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하는데 아직도 한계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슈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질, 그리고 세 번째로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의 안전성 문제는 민감 정보를 구분하고 가명 정보에 대한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 수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데이터 활용의 장애는 법을 개정을 했더라도 법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 됩니다. 자료의 질과 관련된 것은 정보의 포괄성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접근에 대한 형평성은 법적 내용이 있고 자료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리고 제약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것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부처 또는 부서 담당자마다 지금 있는 법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적용도 달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조직, 같은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변경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그래서 활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건의료 정보가 훨씬 더 먼저 데이터 활용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도 부서마다, 부처마다, 조직마다 좀 상이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불안정한 정보의 질인데요. 소득 재산 정보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의 포괄성이 아직 낮아서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융 정보는 공적 정보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행정자료에서 입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고요, 분석에서. 그 다음으로는 정보의 포괄성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지방저의 정부의 정책 정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보 목록이 부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고 또는 외부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정보에 대한 해석, 정보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외부로 공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금 현재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행정부처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협력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는 실제로 후발 국가에 속합니다만 영미권 국가들도 빠르게 행정 데이터 활용한 정책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영미와 비교해서 훨씬 이전부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분석을 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 북유럽에서 공식화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의 제안에 따라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행정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고 나면 바로 파기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아도 데이터의 수준 같은 것들을 적시하고 있고요. 데이터 활용에서도 북유럽과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연구, 공공의 연구에 훨씬 더 먼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영역으로 치자면 자연 이공계 연구보다 경제 사회과학 연구에 행정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더 강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에서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 공유가 조금 더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서야 근거기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근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 기구였고요. 여기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상시로 행정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든가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로 미국에서도 행정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목록을 만든다든지 협력을 할 경우의 이점과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조항이라든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 총체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됐고 여러 가지 정책이 개선됐지만 행정 데이터로 정책 분석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모호하고 각 주체들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달리 조정하지 못하는, 즉 거버넌스의 부재, 취약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책과제의 제일 첫 번째 정책과제를 뽑으라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가도록 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 해석 적용에서 안정성,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제를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질,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표준화하고 각 조직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경험을 축적해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서 외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승인 조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중심으로 한 승인 조직을 두고 이런 곳에서 행정 데이터 활용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 데이터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공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으론 정보 목록을 마련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기제를 만드는 것도 이런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임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앞에 여기 타이머가 있는데 20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네요. 놀랍습니다. 행정자료 활용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에 있어서는 뭐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반 지원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발표자분들 모두를 모시고 국내 증거 기반 정책의 발전 방향과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첫 번째 발표해 주신 한신대학교 윤건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은 저희 증거 기반 정책 발전 방향과 이슈에 대해서 종합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아까 저희가 다 소개는 했으니까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증거 기반 정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증거 기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 기반 정책을 발전시킬 때 어떠한 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걸 개별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분씩 더 조금 더 확장된 얘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허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 기반 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험이라든가 정책 실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다양한 방법의 그런 방법론들 혹은 이제 접근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분야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정책 실험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그 정책 활용에 있어서 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증거 기반의 정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어떤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 통계들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 통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좀 더 시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적 타당성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책 담당자, 입안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은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뚜렷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이라든가 근거의 파악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정책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우리의 지금 정책 범위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작은 분야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작은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한번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기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정책 담당하는 부처랑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태스크포스 팀 정도로 이제 운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실험들의 결과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나오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확대 실험들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정책 대상들을 좀 더 확장하면서 정책에 대한 타당성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시기는 이제 무슨 가상현실이라든가 또 온라인이라든가 미디어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실험이라는, 정책 실험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실험은 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책 실험이라는 것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온라인에서 이제 구분된 환경 내에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온라인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로 구분을 해서 그 각 정책 대상들이 어디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한 정책 효과 등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좀 더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두 개의 집단에서 한쪽에서는 어떤 정책 대상의 수혜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설득하기 용이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는 이제 실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그 개발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허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허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정책 실험에서 이제 정책 활용 제약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험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전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근거 파악이 명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지만 작게 시작해서 조금 키워가는 그래서 태스크포스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타버스 차원에서 확대 이제 실험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김정민 선임연구원님께서 AI 통계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은 증거 기반 정책에서 통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통계를 어쨌든 AI에 기반해서 통계를 생산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증거 기반 정책 차원에서 AI 기반의 통계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 사실 먼저 좀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껏 뭐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어떤 뭐 지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통계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그러한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통계들이
국가 통계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통계의 지속성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통계로서 승인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빅데이터 통계나 또는 AI 기술 기반 통계가 승인 심사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고 그리고 통과할 수 있다면은 그 통계는 그냥 1년, 2년 정도 산출되다가 많은 통계가 아니고 정식으로 인정돼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령 저희 뭐 일자리 행정 통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죠. 뭐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오던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전부 국가 통계로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빅데이터나 AI로 만든 통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생산이 지속된 통계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특정 주요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크게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초기 시장을 저희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 노력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 국가 통계 AI를 도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다른 타 국가에 비한 경쟁력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에 대한 품질 심사와 그 통계 품질 심사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가령 통계에 대해서 품질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이 통계가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통계가 다른 통계와 얼마나 중복성이 없고, 그리고 이 통계의 비용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AI 기술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의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면 이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통계청이나 또는 차후에 저희 정부 전반적으로 통계를 다 활용하고 생산을 하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저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민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그 AI 기반의 통계가 초기 어떤 형태에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잘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참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기 시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어쨌든 국가 통계,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국가 통계를 관점에서 이게 AI 기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큰 기획하에서 AI가 어떤 보조적으로 쓰이는 그런 측면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죄송합니다. 이현주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행정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증거 기반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뭐 민간 데이터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행정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행정 데이터를 그러면 활용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발표를 드렸지만 어떤 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이기주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 어떤 이제 그 비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그 이현주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이 어떤 증거 기반 정책에서 행정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 측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증거 기반 정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정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의 범위나 규모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롭게 정책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법적인 구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계획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법과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를 총괄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추진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서 해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 법 해석도 각자 달리하고 협력을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거버넌스 체계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새로운 법적 개정이라든가 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보면 각각의 문제들이 개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로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정책 분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세청의 통계센터를 비롯해서 금융정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양 영역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서 정책을 분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부분에 어느 주체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또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 모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영국이나 미국, 기타 외국에서와 같이 이러한 행정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연관된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관리, 협력, 그리고 정책 추진을 추동해 나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 비추어 청와대에 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총리실에 있는 기존의 위원회를 조금 성격을 바꿔 강화시키던가 하는 안들을 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의 자료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해외 경험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여러 주체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내용 파악과 정책 추진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구심점,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문제는 거버넌스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묶고 협력하게 하고 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고 그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추진 체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이현주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추진 체계 측면에서 증거 기반 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도 한번 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정책 실험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통계라던가 이런 새로운 우리가 이슈들을 어쨌든 증거 기반 정책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증거 기반 정책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열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어떤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논의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덜 됐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제 통계 관점에서 통계청 중심으로 통계 기반 정책이라던가 지금 어떤 국가 통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잘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AI 기반 통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는 어떤 기관이냐면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한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행정안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예전에 공공데이터 개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의 이슈는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주고 그 공공데이터를 받아서 민간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던가 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이슈는 그러한 공공데이터를 정부의 정책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공공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방이 돼서 이제 돼서 부가가치 쪽으로 활용이 됐지만 이제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정부의 정책에 활용하는 쪽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조정 기제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근거하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법의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민간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데이터법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법의 어떤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조금씩 더 발전해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증거 기반 정책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거 기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슈가 어쨌든 증거 기반 정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그 패널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순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하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 그 참석자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제 52회 또 스프리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포럼에는 저희가 좀 같이 만나서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짜 열띠게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